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전기 기능사 필기 여러분께서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올리셨습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멀고 힘든 것도 일단 시작하면 반을 간 것과 다름이 없다. 바로 이런 얘기죠. 옛 어른들의 말씀인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 이야기에 적극 공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진도가 얼마나 많이 나갔느냐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공부를 하겠다고 딱 결심한 그 시점이야말로 이미 여러분께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산에듀 전기 기능사와 함께 이 자격증을 공부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전기 이론, 그 다음에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저와 같이 계속 강의를 이끌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동안 이 강의는 본문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마다 문제가 작게는 10문제, 많게는 한 50문제까지도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기출문제가 CBT 경향으로 바뀌면서 최근에 기출되었던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다양한 문제들을 많은 예시로 수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 더없이 좋은 교재 그리고 더없이 좋은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공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것이고,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임피던스? 리액턴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포기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리액턴스 정의를 찾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다른 말로 찾지 말고 그냥 강의를 계속 이렇게 들으십시오. 편안하게 우리가 주말에 전국 노래자랑 틀어놓고 집에서 밥 먹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쪽 귀로 계속 듣고 눈으로 계속 이렇게 보십시오. 한 번에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처음부터 일단 끝까지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을 반복하십시오. 제 강의가 그렇게 강의 수는 이번에 약 58강, 59강 정도는 되지만 그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나에 약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강의 숫자에 기겁하지 마시고 총 강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약 3번 정도, 한 달에서 약 한 달 반, 2달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3번 정도 충분하게 반복할 수 있을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잘 안 풀리게 되면은요, 체크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3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1번, 자, 2번, 3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3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완벽하게 아는 문제. 2번째, 좀 아리송한 문제. 3번째, 내가 못 풀 것 같은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아는 문제는 X로 표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리송하다, 자,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하나 빗금을 쳐두시고 그 다음에 절대 모르겠다,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이렇게 체크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금 좀 이따부터 우리가 계속 같이 문제를 풀 텐데 여러분께서 1번 좀 아리송하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좀 이것도 아리송하다, 자, 이거는 확실하게 알겠다,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X를 쳐놓고 이건 내가 지금 수학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옆에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체크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자격증 공부는 어떤 거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푸는 게 아니라 아리송한 것들을 완벽하게 푸는 과정으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때는 아리송한 것들이 많겠죠. 물음표 쳐 있는 거랑, 그쵸?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볼 때는 점점 이렇게 X표를 치면서 아리송한 것들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물음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푸는 것이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부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쵸? 자, 여러분 책 한 번 딱 보면서 이거 모르겠네 하면서 다산에듀 질의응답 게시판에다가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대답하기가 귀찮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 볼 땐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시간까지 아껴서 차라리 2번을 보세요. 아셨죠? 공부하다가 야, 내가 기초 수학이 너무 안 돼 있구나. 내가 어디 중학교 수학책 사가지고 예전에 사인 코사인부터 다시 봐야지.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그냥 본문 강의를 편안하게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강의의 수준, 그 다음에 여러분과의 그 접촉점도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잘 맞추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자, 저랑 같이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께서 페인트를 3번 칠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페인트를 3번 칠하면서 자, 1번, 2번, 3번 칠하면서 좋은 빛깔이 나오도록 잘 모르면 4번 보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페인트 칠할 때 한 번에 완벽하게 칠하지 않잖아요. 1번 칠하고 그 다음에 또 2번 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고유한 빛깔을 내듯이 여러분께서도 공부할 때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지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도 이 강의를 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우리가 자, 직류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직류회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곧을 직자예요. 흐를류, 곧게 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류랑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자,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직류랑 반대되는 말은 이 교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직류와 교류로 나누게 되는데, 직류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배터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저 슈퍼마켓에 가서 이렇게 건전지를 하나 샀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고, 자, 이쪽 평평한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 사도 플러스 마이너스고, 내일 지나도 모레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전구를 넣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직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DC, 영어로는 이렇게도 표기를 하게 되죠. 교류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원을 우리가 흔히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콘센트를 보시게 되면 콘센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풍기를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은 코드를 꽂을 때 이렇게 꽂을지 그 반대로 꽂을지 고려하지 않죠. 왜?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1초에 몇 번? 60번. 그래서 그걸 우리가 60Hz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왔다 갔다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교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요,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AC라고 하게 되죠. 이걸 이제 그래프로 만약에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것을 시간이라고 하고 이것을 전류라고 하게 되면은 전류의 방향 항상 일정하다라고 해서 이걸 직류. 자, 그 다음에 교류인 경우에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교류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공부하게 되느냐? 바로 직류를 하게 되죠. 왜? 직류가 해석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우리가 일정한 사람, 기분이 일정한 사람은 맞춰주기가 참 쉽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야. 막 기분이 들쑥날쑥해요. 이런 사람들은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계산하고 예측하기 쉽고 상태가 안정적인 직류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직류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전기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보시면서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고 계시죠? 그렇죠? 저랑 같은 교재입니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모든 물질은 원자라고 하는 매우 작은 입자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쪼개면, 예를 들어 이런 분필을 쪼개면 분자가 되는 거죠. 그 성질을 가진 가장 최소의 단위를 분자라고 하죠. 그걸 분자를 쪼개면 또 원자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 원자의 모형은 이 그림 1-1과 같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그러니까 플러스를 가진 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의 기운이 아닌 그냥 중성의 상태인 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마이너스 성분을 가진, 자, 어떤 거? 전자가 돈다. 이렇게 궤도처럼 이렇게 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원자 모형을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최근에 근래 과학에서 현대 과학에서는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좀 설명하지는 않고요. 슈레딩거의 원자 모형이라고 해서 이 주변이 전자가 구름처럼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게 양성자고요. 자, 그 다음에 성분이 없는 것을 우리가 중성자라고 하게 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난 거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원자의 핵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가진 것과 마이너스를 가진 것이 같이 공존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플러스가 두 개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두 개일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같기 때문에 자, 얘는 전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띠게 되느냐, 전체적으로 이 중성의 성질을 띠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밑에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성, 양전기를 가진 원자 핵, 그 다음에 음전기를 가진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원자의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소립자로 되어 있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를 우리가 분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자라고 나와 있게 됩니다.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렇게 전자가 이 양성자와 같이 있게 되는데 둘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조금 멀리에 이렇게 전자가 하나 있다. 자, 이걸 우리가 가장 멀리에 있는 것을 최외곽 전자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외부에 있는 거는 쉽게 외부에서 빛이나 그 다음에 열이나 어떤 자극이 전기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밖으로 쉽게 튕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속력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게 되는데 너무 멀리 있게 되니까 쉽게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얘가 밖으로 튕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하게 됩니다. 왜 자유전자가 중요하게 되느냐? 전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이 자유전자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전기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요. 전기가 여러분 뭐예요? 전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에너지? 에너지 맞아요. 이 전기라는 것이 어떤 에너지냐면은 전자의 이동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바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그러면 어떤 애가 움직이느냐? 좀 가까이 있는 애는 움직이기 쉽지 않겠죠.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쉽게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데 얘네들을 바로 가지고 우리가 자유전자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가 누구 때문에 생기냐?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의 이제 그림이 있는 자, 이런 보호의 원자 모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전기의 발생과 소멸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그림 형태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 플러스가 하나 있고 플러스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가 두 개 있고 자, 이런 양성자가 두 개, 그 다음에 전자가 두 개 있다고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이 둘 2대2 서로 힘이 같게 되니까 이건 지금 중성인 상태예요. 그쵸? 중성인 상태에서 만약에 이 마이너스 하나가 밖으로 나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하나가 되고 전자는 하나가 되고 양성자는 두 개가 되니까 이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누가 더 크게 되는 겁니까? 플러스 기운이 더 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러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 이런 바로 양전기가 된다. 전자가 하나 이탈하게 되면 전자가 마이너스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탈하게 되면 양전기가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하나가 어디에서 놀러 왔어요. 이제 하나가 더 들어왔어. 자,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3개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마이너스 기운을 가지고 된다. 음전기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성분을 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성분을 가지게 된다. 원래 중성이었던 것이 양전기도 될 수 있고 음전기도 될 수 있죠. 원래 전기적 성분이 없었는데 자,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대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전됐다. 전기적인 성분을 띠게 됐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받침이 있어요. 책받침을 갖다 머리에다가 그냥 댔을 때에는 아무런 전기적인 영향이 없다고요. 그런데 책받침을 머리에다가 막 비볐어요. 머리가 비비게 됩니다.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플러스로 바뀌고 이 책받침이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거든요. 왜? 머리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가 책받침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여기는 머리카락은 전자가 부족하고 여기는 이제 과전자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찰 전기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죠. 그렇게 전기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 대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 전기의 발생과 소멸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대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이렇다. 놀러 가는 애, 놀러 오는 애 다 누구예요? 이런 애들 이름이 자유전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하와 전기량 이런 말도 보게 될게요. 전하와 전기량, 전하 어떤 물체가 대전되었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 즉 대전된 전기, 이 두 개가 대전된 전기죠. 이런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하. 그러면은 도대체 전하가 얼만큼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느냐? 전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전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전기량 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 용어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량은 우리가 이제 한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 국제적인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냥 이렇게 Q라고 이야기할게요. Q.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쿨롱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단위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읽을 때 우리가 C를 쿨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키는 센티미터잖아요. 그렇죠? 몸무게는 킬로그램이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이런 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단위. 몸무게는 우리가 뭐 W는 하면 weight, W는 하면 10kg 하게 되면은 기호와 단위를 같이 나타내게 된 거죠.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시죠. 여러분 이런 원자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원자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전자가 이동했을 때 전기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럼 이 전자는 심지어 이 원자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이 전자 한두 개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예를 들어 여러분 모래를 우리가 어떤 양을 정하게 되면 모래 한 주먹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눈에 볼 수 있잖아요. 모래 한 주먹. 근데 모래 원자 하나, 뭐 분자 하나 이런 건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모래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세야 된다. 모래를 셀 때는 모래 뭐 한 주먹, 모래 뭐 한 트럭 그렇게 우리가 단위를 우리 좀 눈에 가시성 있는 단위로 좀 큰 단위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 분자 하나 이런 거 우리 눈에 볼 수 있나요? 뭐 수소 2개, 그 다음에 산소 하나가 결합됐을 때, 그쵸? 물 분자 하나가 되는데, 우리 눈에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최소한 뭐가 됐을 때, 한 물 방울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들은 너무 작으니까 우리 눈에 이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최고 작은 단위를 뭘로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그러면은 쿨롱이라고 해서 1 쿨롱이라고 하자. 1 쿨롱. 그럼 1 쿨롱은 얼만큼을 도대체 1 쿨롱이냐? 자, 여기를 보세요. 전자가 지금 하나 밖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전자가 하나 나간 거죠. 자, 이건 전자가 하나 어떻게 돼요? 들어온 거죠. 전자가 하나 나가고 전자가 하나 들어온 거죠. 이 전자가 여기는 과한 거고 여기는 부족한 거죠. 과 또는 부족이 몇 개 정도 움직였을 때 6.24 곱하기 10의 18승 개 정도 과하거나 혹은 부족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1 쿨롱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만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6, 2,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자, 이만큼 개가 전자가 많거나 부족한 걸 우리가 1 쿨롱이라고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쿨롱은 뭐예요? 마이너스 1 쿨롱. 전자가 이만큼 많은 거죠. 그렇죠? 자유전자가. 플러스 1 쿨롱은요.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만큼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개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전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전기량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를 보시게 되면은 전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질량 있게 되는데 뭐 전하량, 전기량 똑같습니다. 이 입자에서 전기량을 보시게 되면은 양성자가 플러스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6.24 곱하기 10의 18승 분의 1 계산하게 되면요. 이 숫자가 나와요.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크기를 1 일렉트론 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1 일렉트론 볼트. 1 일렉트론 볼트. 이 에너지의 크기를요.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전자 한 개는 마이너스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음의 전기량을 가지고, 그쵸? 이거의 역수, 이거를 반대로 하게 되면은. 자, 또한 양성자 한 개는 자, 이만큼의 양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1쿨롱은 한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의 과부족으로 생기는 전하의 전기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전하가 어떻게 이동이 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은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자, 전하가 한쪽이 플러스가 많이 있고, 자, 여기가 반대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로 같은 것끼리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N극, N극. 자석의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것끼리는 서로 잡아당기죠. 만약에 여기 플러스만 쭉 있게 된다면 이 플러스는 밀려나서 반대편으로도 자, 똑같이 힘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하가 움직인다고 하게 되는 거고, 전하가 움직이는 걸 가지고 전하가 마치 물과 같이 흐른다고 하는 거고요. 전하가 흐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전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전류. 그러니까 가만히 멈춰 있는 건 우리가 그냥 정전기라고 그래요. 근데 전기가 움직이면은 동전기라고 하게 되는데 그 동전기를 바로 전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어떻게 켜집니까? 전류 때문에. 전기가 흘러서, 전자가 흘러서. 여러분들 집에 다리미가 어떻게 해서 달궈지게 되는 거예요? 전류 때문에. 전기가 흘러가게 돼서. 그러면 전기를 흐르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압력이 있어야 되죠. 물을 흐르게 하려면 수압이라고 하는 게 걸려야 되듯이 전기를 흐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압.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자, 도체와 부도체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자, 전기가 잘 흐릅니다 라고 하면은 도체고요. 도체는 뭐 금,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체라고 하게 되죠. 전기가 잘 통해요. 그 다음에 부도체. 부도체는 뭐예요? 전기가 안 통해요. 자, 이거는 뭐죠? 부도체는? 자, 이런 제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고무, 나무,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애매한 애들. 어떠냐? 어떤 경우에는 전기가 통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가, 자, 이것의 발견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획기적으로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 표를 보시죠.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애매한 애들, 게르마늄, 규소 이런 애들은 애매하다고요. 이런 애는 어떤 때는 전기가 통했다가 어떤 때는 통하지 않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원래 도체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컨덕터라고 그래요. 컨덕터. 그런데 반도체는요, 반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셈이라는 말 붙여서 세미컨덕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세미컨덕터. 자, 그래서 반도체라는 말도 있으니까 한번 보죠. 자, 전기 도체로 좋은 재료는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이게 전기가 잘 통하는 순서예요. 네. 자, 보시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 단원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거니까. 자, 그럼 문제풀이를 할 때 어떤 걸 기억하여야 하냐면은 제가 아까 기억한 거 있죠. 3단계. 내가 이 문제는 다시는 안 틀린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X표를 치고 좀 아리송하고 잘 모르겠다.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였더라? 이거 뭐였더라? 아까 했던 것들은 이렇게 그냥 슬러시를 이렇게 표시합시오. 아셨죠? 다음번에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슬러시로 표시한 거를 이렇게 X자로 만들면 된다고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 기능사는 전기 이론, 기기, 설비 3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총 몇 문제? 자, 20문제,
20문제 해서 몇 문제? 총 60문제가 출제됩니다. 60문제에서 몇 문제? 36문제 맞추면 돼요. 60개 중에 36개 맞추면 된다고요. 반이 30개잖아요. 30개에서 조금 더 맞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나랑 같이 간 친구들이 10명 있는데 9명이 100점 맞고 내가 99점 맞아도 그래서 나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점수가 계산해서 이 전체적으로 60개 중에서 36개 맞추면 60점 넘으면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도 잘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이거 계산하려면은, 수학책 가지고 한참 좀 씨름을 해야 되겠다. 씨름 하지 마세요. 씨름은 자격증 딴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적정한 커트라인을 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넘는 부분에서 너무 힘들면 안 돼요. 여기서 너무 힘들게 되다 봐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기사 공부하거나 산업기사 공부할 때 지치게 돼요. 여기서 기초 체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리송한 것들을 X로 만들어가는 단계들, 이 단계가 30개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할 거지, 물음표 돼 있는 거, 잘 모르겠다. 내가 물리책을 사봐야 되나? 라고 하면 공부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이제 1년, 2년 쭉 가는 겁니다. 아셨죠?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또 공부 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 다산해지를 만나기 전까지 자격증을 여러 번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관연도 문제를 하나 삽니다. 관연도 문제를 하나 사서 외워요. 외우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서 확실한 것들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관연도 문제만 달달 외워가게 되면 28개에서 32개 사이로 늘 떨어지게 됩니다. 늘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시험을 봤는데 몇 개 맞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저 지난번에 34개 맞았어요. 34개 맞아서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34개면 진짜 아깝게 떨어진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조금만 더 공부하면 합격할 것 같죠? 조금만 더 공부하면 36개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럼 2개 정도만 공부하면 될까요? 이만큼의 노력만 하면 될까요? 전혀 안 그래요. 왜냐하면 36개, 34개 맞은 것 중에 찍어서 맞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확실하게 아는 문제가 20개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분들 아리송한 것들,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어떤 것이 맞을까요? 해가지고 맞은 것이 나머지가 14개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찍어서 맞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14개는 허수가 되니까 다음에 공부할 때는 14 더하기 2해서 16개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34개 맞은 분들이 꼭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대충 살짝 공부한다고요. 다음에 그러면 36개 합격할 것 같아요? 천만에. 오히려 더 떨어져요. 32개, 30개 이렇게 맞는다고요. 왜? 공부를 깊이 있게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다산해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확실하게 공부한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는 것만 조진다. 아는 놈만 그냥 여러 번 반복한다. 아셨죠? 아는 것만 확실하게 만든다. 애매모호한 것만 하여간 확실하게 만들어서 시험장 간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원래 전기적 성질이 없었어요. 근데 전기적 성질을 짠 하고 띠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했어요? 대전됐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자, 다음에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 자, 두 번째 보니까 전자가 과잉됐대요.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전자, 마이너스 성분을 띠게 되죠. 이게 과잉됐대요. 전자가 더 많아졌대요.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성분을 띠게 됩니까? 음전기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1번. 3번.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애들, 막 움직이는 애들 누구예요? 자유전자. 4번. 정상 상태에서의 원자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1번의 양성자와 전자의 극성이 같다? 이상해요. 양성자는 아까 플러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서로 극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다른 것 같아요. 1번이 답이죠. 5번.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가장 무거운 것이 뭐예요? 다음 보죠. 5번에, 자, 플러스 있고, 중성자 있고, 그 다음에 이 겉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개. 그러면은 양성자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뭐가 됩니까? 이게 원자의 핵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전자를 한 것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거는 원자죠. 원자. 자, 근데 1번에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 합. 양성자, 중성자 합치게 되면 핵밖에 더 됩니까? 그 다음에 양성자와 전자. 양성자와 전자를 합친 거. 그 다음에 원자 핵과 전자의 질량을 합친 거. 원자 핵과, 요거죠. 핵과 전자의 질량을 합친 거. 이거는 그럼 원자죠. 그쵸? 4번에 중성자와 전자를 합친 거. 중성자와 전자를 합친 거. 아니죠. 핵과 전자를 합친 게 가장 크죠. 3번. 6번 1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인가? 4번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7번 한 개의 전자 질량은 약 몇 킬로그램인가? 자,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2번 8번 평등 자개 B 웨버 퍼 제곱미터 자속을 자 V 미터 퍼 세컨드 속도로 가진 전자가 움직일 때 받는 힘은 자 F는 V라고 해서 자속 밀도와 그 다음에 V, 힘에 비례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보시기만 하십시오. 자, 지금 1번부터 만약에 8번까지 풀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X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 몇 개 있겠어요? 자, 1번 대전됐다. 뭐 2번 자유전자, 3번 자유전자, 4번, 5번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으세요? 근데 6, 7, 8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한다.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둬요. 그쵸?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에 한 번 더 볼 때 이런 것들 확실하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거 5개, 애매한 거 3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다음에 넘어갈 수 있죠.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책 볼 때는요. 문제 풀 때는 어떤 것만 보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본다 안 본다? 이건 안 본다. 왜? 아는 문제니까. 시간 아까워요. 다음엔 이런 애매한 것들만 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저랑 같이 공부를 할 거고 공부 재미있게 하자고요. 재미있게. 전기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겹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롱런 할 수 없어요. 마라톤 코스가 아주 길듯이 전기 공부도 길게 되는데 이 긴 공부를 우리가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공부해도 자격증 딸 수 있습니다. 아셨죠? 저랑 같이 함께 하면 됩니다. 다산에드 전병 7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